네, 안녕하세요. 연세 바로세움 치과 대표원장 김정웅입니다. 오늘 B&D 라이브 처음인데 한번 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주제로 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검색해 보시는 게 이제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임플란트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도 뭐 여러 가지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병원 원내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가장 좀 공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좀 천천히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고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 좀 치과 가셔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조금 더 알기 쉽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 위에 치아를 뭐 발치하고 나서 혹은 뭐 발치하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내가 다니는 치과에 갔더니 위턱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이제 턱뼈가 없으면 이제 임플란트를 못 심으니까 그래서 정말 위턱뼈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게 사실이고 근데 다만 이제 어, 위턱뼈가 모자라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흔해서 이거를 이제 충분히 좀 보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상악동 거상술은 이제 뼈이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고리식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접해보셨을 법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처음이니까 가볍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바로세움 치과 치주과 전문이고요. 김정웅입니다. 일단은 상악동이란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그래서 상악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상악동은 이제 영어로 막실라리 사이너스라고 하는 이제 거고 부비동이라고 하는 부비동 중에 하나인데 이 부비동이 뭐냐면 우리 머리 내에 이제 공기주머니 같은 게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공기주머니 중에 하나고 이제 공기주머니 중에 가장 큰 공기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은 정말 코 옆에 있는 공기주머니 같은 저 파란색 저기가 이제 사이너스라고 하는 상악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임플란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치아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바로 상악동이 있죠. 그래서 위턱뼈가 모자라면 저 치아 모양 뼈가 이제 모자라다는 뜻이니까 저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못 심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상악동이 그래서 이제 위턱뼈 임플란트 할 때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 상악동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상악동의 역할은 두개골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 사실 치아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니 치아 머리래. 사람 머리가 되게 크잖아요. 사람 머리가 되게 큰데 이제 치아 자꾸 치아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 목은 되게 이렇게 약간 얇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목을 쉽게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개골의 무게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두개골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빈 곳에 공기주머니를 막 여기저기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체 신비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두개골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비강 내 압력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 여기 비강 이쪽에 이제 압력을 좀 조절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의 공명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울림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악동이 이제 딱 빈 공간이 있으니까 소리의 이제 공명을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기의 온도 및 습도 조절입니다. 예, 그 이제 밖에서 이제 공기를 흡입하고 내쉬고 할 때 공기의 온도나 습도 같은 걸 조절해서 편안하게 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이게 그러면 임플란트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흙이 있어야 나무를 심듯이 일단 뼈가 있어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임플란트로 비유하고 흙을 우리 턱뼈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제 땅 그리고 흙이 있어야 나무를 심는 것처럼 위턱뼈가 이렇게 충분히 있어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위턱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위턱뼈는 왜 부족하냐? 치아는 잘 박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잇몸병이 너무 심하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뼈가 많이 소실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위턱뼈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고. 근데 나는 뭐 잇몸병도 없고 치주염도 없고 했는데 치아가 뭐 너무 많이 썩어서 빼게 됐다. 어, 근데도 위턱뼈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 그 사람의 몸은 그 상악동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함기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함기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함기화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건데, 어릴 때는 상악동이 굉장히 작았다가 이게 사람이 한 20대, 30대 되면은 급격하게 상악동이 이제 커집니다. 근데 이제 머리 공간은 한정돼 있고 상악동은 커져야 되니까 이게 뭐 머리가 같이 커질 수는 없으니 이제 뼈를 녹이면서 녹인다? 녹인다는 좀 그렇고 아무튼 흡수하면서 이제 상악동 공간이 커지는데 그때 하필 녹이는 게 이 위턱뼈예요. 그래서 위턱뼈가 지금 그림 보시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얇아지는 걸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치아를 빼게 되면 더 넓어집니다. 왜냐면 잡을 치아가 없네? 내가 잡아줄 치아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악동이 더 쉽게 쉽게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턱뼈가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함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어, 함기화가 일어나면 위턱뼈가 부족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상악동이 이제 커지고 위턱뼈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상악동이 커지는 거는 함기화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제 얼추 상악동의 위치, 그다음에 상악동의 개념, 그리고 상악동이 임플란트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추 설명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좀 해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하라고 하네요. 아래 사랑니 2개랑 아래 어금니 1개, 윗 어금니 포함 3개, 총 6개 발치하고 아래 어금니 인공뼈 이식까지 하루에 다 진행하라고 해요. 우선 치아 발치만 다 하고 레진 치료랑 스케일링만 받고 한 달 안에 나머지 상악동이랑 임플란트, 인공뼈 이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사정상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댓글을 보면 엄청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치아 발치하고 레진 치료만 하고 한두 달 안에만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어서요. 비용도 많이 드는데 했다가 부작용 만나면 이중으로 고생스러워서 너무 고민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발치 다 했고, 레진 치료랑 스케일링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상악동이랑 임플란트, 인공뼈 이식까지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일단 질문을 먼저 대답을 해보면, 맞습니다. 일단은,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이제 뭐 상악동까지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아직은 청춘인다님이 가셨던 병원에서처럼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상악동이랑 임플란트 인공뼈 이식 다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엑스레이나 뭐 임상적으로나 잘 평가해보고 진단해본 다음에
그 상악동 거상술이랑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는 이제 원장님께서 잘 결정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뭐 한 달 안에 하셔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하고 뭐 바로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교과서적으로는 발치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어 사실 3개월이 이제 말이 3개월이지 너무 길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식사도 너무 불편하시고 하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뭐 한 달 있다가 오시라고 했으면 한 달 뒤에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좀 신중히 하긴 하셔야죠. 왜냐면 이게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막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건 전혀 아니고, 뭐 평소대로 일하셔도 되고, 뭐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지혈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실 수 있고 하니까,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뭐 금요일 날 하시고 뭐 토요일, 일요일 쉬신다든지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또 받고 한번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이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면 시술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술 중에는 통증이 없나요? 매복 사랑니 발치랑 통증 정도가 비슷한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취하고 나면은 상악동에는 그렇게 막 뭐 중요한 신경이나 이런 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취할 때 조금 따끔한 것만 참으시면 수술하는 거는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복 사랑니 발치랑 통증 정도? 이거는 사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훨씬 더 좀 아픈 치료이지 않나. 이게 일단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악의, 그러니까 아래턱인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위턱보다 아래턱 마취가 훨씬 힘들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증 정도를 이제 비교하자라고 하면 아래턱 사랑니보다는 좀 덜 힘들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질문은 이제 2개 또 받고, 또 중간에 또 하다가 또 질문 또 받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해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상악동이 뭐 몇 미리가 필요하냐, 위턱뼈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이하면 부족한 거고, 얼마 이하면 충분한 거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임플란트 이제 뭐 엑스레이로 보시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작아요. 임플란트 진짜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심는 게 이제 뭐 임플란트 길이 7mm, 뭐 8.5mm, 10mm 뭐 이렇게가 제일 많이 심는데, 여러분 지금 손으로 한번 7mm 이렇게 해보세요. 1cm 이렇게 해보시면 진짜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작게 7mm, 8.5mm면은 1cm보다 요만큼 더 작아지니까 진짜 조그맣습니다. 지름은 또 막 4, 5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은데, 이 작은 임플란트가 들어갈 만큼의 위턱뼈도 없으니까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길이보다 턱뼈가 더 많아야 되니까, 위턱뼈가 더 많아야 되니까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뼈의 깊이는 최소 7mm 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7mm보다 적다라고 하면 이제 상악동 거상술 뭐 이런 뼈 이식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위턱뼈의 길이가 이제 뭐 1에서 7mm다. 그러면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위턱뼈의 길이를 늘려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제 어떻게 고리식술을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한 2가지, 네,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또 이야기하기 전에 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대답해드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크리스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위 어금니 상악동 거상술 진행했고 주의사항 들었는데 오늘 깜빡하고 코를 조금 세게 풀었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이상이 생겼다면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코 푼 걸로 이식된 뼈가 떨어져 나가진 않을까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주의사항 설명드릴 때 항상 코 풀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크리스탈님께서 깜빡하고 코를 조금 세게 푸셨다 이건데 뭐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상악동 막이 찢어지거나 했다는 건데 뭐 글쎄요, 찢어졌으면 글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코피가 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뭐 특별한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고 어제 했으면 일단 아플 시기니까 막 코를 풀어서 내가 더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다음번에는 또 코 안 풀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코를 푼 걸로 이식된 뼈가 떨어져 나갈까 봐 우리가 코 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상악동을 막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게 좀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고리식을 이렇게 돔 형태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코를 세게 풀어버리면 그게 납작하게 눌려버리니까 이제 형태적으로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코 한번 푼 걸로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박재현님인데 상악 어금니를 발치를 했는데 그 자리에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그냥 이거 없는 대로 살아도 불편한 건 없는데 임플란트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일단은 안 불편하시다. 이게 사실 맨 끝에, 그러니까 위턱뼈의 상악의 맨 끝에 어금니라고 하면 만약에 박지현님께서 안 불편하다고 하시면 사실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괜찮고. 근데 이제 맨 끝에가 아니라 뭐 맨 끝에서 앞에 뭐 그러니까 소구치거나 아니면 제일대구치거나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치하거나 하면은 거기를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안 하게 되면 그 맨 끝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살짝 좀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눕게 되면은 뭐 일단 눕는 것도 뭐 괜찮다고 치는데 이제 그쪽으로 잇몸병이라든지 치주염에 좀 취약하게 되고 힘을 이렇게 위아래로 딱 정방향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살짝 치아가 누우면 기울여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그 맨 끝에 치아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맨 끝에 치아인데 내가 안 불편하다라고 하면 꼭 필수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맨 끝에 치아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는 꼭 하셨으면 뭐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뭐 브릿지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님 상악동거 상수를 하려고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다 발치를 했는데 뿌리가 좀 뭐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수술이라 무섭고 겁도 나요. 발치를 했는데 뿌리가 남아서 못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겠죠? 발치 후 언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염증이 심해서 발치하고 나서 염증도 긁어내고 무지 아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쵸. 뭐 발치를 했는데 뿌리가 뭐 남아있는 경우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뭐 치아 뿌리는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발치하다 보면 똑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치아 뿌리가 이제 남아있는 경우 저도 가끔 이제 보는데 뭐 일단 남아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다시 빼고 하면 되니까 다시 빼고 하면 되는데 막 뿌리가 남아서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발치 후 언제 하는지 뭐 만약에 이것도 사실 뭐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뿌리가 조그맣게 남아 있고 염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뭐 거의 그냥 바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엄청 커다랗게 있다라고 하면 뭐 안전하게 한 두 달 정도 좀 기다렸다가 두 달에서 한 뭐 심하면 한 4개월까지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정확한 시기는
이제 다니시는 치과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어보면서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뿔이 남아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치조정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측방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데, 치조정 접근법은, 지금 여러분들 치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위로 이제 들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치조정 접근법, 크레스탈 어프로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방 접근법인데, 말 그대로 측방,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치아가 있으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잇몸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뼈 이식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치조정 접근법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살펴보면, 예, 지금 이제 A, B, C, D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그려놨는데, 첫 번째 이제 A를 보시면 이제 치아가 지금 빠져 있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딱 드릴링을 하면 상악동이 이제 얇으니까 금방 이렇게 딱 미천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 그림을 보시면 이제 뼈는 다 뚫렸고 위에 핑크색으로 막이 있죠. 그래서 저 막이 이제 상악동 막이에요. 그래서 저 빨간 공간이 상악동이고, 그래서 저 막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건데, 이제 B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뼈 가루 같은 거고, 이제 막이 안 찢어지게 조심조심히 하면서 막을 들어 올려서 안에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뼈 이식을 해 나가는 게 지금 C 그림이고, 이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까지 이제 식립한 상태가 저 C 그림입니다. C 그림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D 그림처럼 내 뼈가 이제 생성되면서 주변으로 이제 부족했던 뼈가 이제 저렇게 도톰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조정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 자리를 이제 드릴링을 이제 해놓은 그 자리를 통해서 뼈 이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환자분들께서 좀 덜 아파하시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걸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뼈가 또 너무 얇으면 치조정 접근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골 수직적인 길이가 한 3, 4mm 정도는 돼야 이제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너무 얇으면 안 되고 최소 한 3mm, 3에서 4mm 정도가 있어야,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 한 7에서 8.5mm 심는다라고 하면 뭐 한 4mm 정도로 아무튼 상악동을 거상을 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뼈 길이가 3, 4mm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악동 막에 박리가 용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거기에 상악동에 낭종이 있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상악동 막에 박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조정 접근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septum이라고 해서 이제 상악동이 이렇게 동그랗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딱 뭐 가로질러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딱 상악동 막을 아래서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위에 또 뼈가 위치해 버리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조정 접근법으로 한다기보다도 측방 접근법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septum이 없을 때는 치조정 접근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장단점은, 일단 장점으로는 어차피 임플란트 심으려면 밑에 뼈에 구멍을 내야 되고 하니까 그 구멍 통해서 하는 거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어디 뭐 뼈를 뭐 뚫거나 뭐 잇몸을 절개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절개 범위나 박리 범위가 적다.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측방 접근법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고, 저렴한 이유는 일단 고리식 해야 되는 양이 보통 조금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3, 4mm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4mm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붓기나 통증도 조금 적습니다. 왜냐면 절개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각도가 뭐 막을 일단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보려고 해도 너무 임플란트를 위해서 한 4, 5mm만 뼈에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직접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술자의 좀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끝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이제 숙련된 치과 의사들이 주로 좀 즐겨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조전접근법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실제 저희 병원 환자였는데 지금 표시해 놓은 맨 끝에 치아가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서 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뿌리 끝까지 염증이 다 이렇게 심하게 있어서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CT상으로 길이를 재본 거를 보시면 길이가 한 4mm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발치하고 바로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심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뺐는데 앞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바로 빼고 식립할 수가 있었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만큼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좀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돔 형태처럼 솟아오르는 게 보이시는데 저게 이제 하얀 게 저 뼈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려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네, 지금 이제 표시한 저 자리가 지금 상악동 거상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치아가 이제 너무 많이 썩어서 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상악동 거상술까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노랗게 표시한 부위가 상악동 거상술 통해서 이제 막을 들어 올리고 안에 뼈 이식까지 진행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치조정 접근법은 다 했고 이제 측방 접근법 얘기하기 전에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헬로비너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군입대를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문제로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심고 군대를 갈 수는 있지만 걱정이 돼서 입대 연기를 할까도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군대를 연기할까요? 하고 군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이거는 의학적 질문이 아닌데요. 군대를 가야 된다고요? 일단은 상악동 거상술 하고 바로 가진 마십시오. 바로 가진 마시고 한 달만 있다 가시죠. 한 달만 있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한 달이라고 했냐면 일단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보통 이제 한 실밥을 푸는 게 한 2주 정도 되니까 한 2주 있다가 이제 실밥을 풀면 이제 그 헬로비너스님 원장님께서 이제는 잘 아물고 있는 것 같다, 뭐 괜찮을 것 같다, 안심하시라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시고 할 거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잇몸도 깨끗하게 아물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달 있다 가시는 건 괜찮고 절대 이제 군대를 미뤄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뭐 일주일 안에 군대를 입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만 지켜보시고 가시고 휴가 나와서 또 다음 시술 받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르님, 상악동 거상술을 2주 전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 동시에 했는데 식립한 데가 잇몸이 덮여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명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언제쯤 다시 절개하는 2차 수술 하게 되나요? 겁나고 무서워요. 일단은 임플란트를 이제 뼈 안에 완전히 묻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도
아마 묻어놓은 케이스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뼈 안에 묻어놓고 이제 뼈 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밖에 노출되게 해버리면은 이제 입안은 오픈된 공간이니까 세균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잇몸으로 딱 봉합을 해놔서 완전히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잘 덮여 있으면 너무 잘 되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 절개하는 2차 수술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뭐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길게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너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일 흔한 거는 뭐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이 엄마님. 오, 안녕하세요.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15년 정도 썼던 보철 치아 전체 금리로 인해서 상악동염이 계속 발생해서 발치를 했고, 그때 상악동 막이 염증으로 인해 녹아서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이후 6개월 되는 시점인 어제 상악동 거상술을 측방 접근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잇몸뼈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3mm 정도로 측방으로 했는데 의사쌤이 열어보시더니 상악동 막이 너무 흐물거린다고 뼈 이식 못하고 다시 덮었습니다. 이미 한번 절개했기 때문에 4에서 6개월 후에 치조정으로 뼈 이식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단은 이 상악동 막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얇고 잘 찢어지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악동 염이 있을 때 이제 염증이 워낙 심했으면 막이 좀 이렇게 잘 찢어지는 상태로 좀 회복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방접근법 하다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 누구나 다 어떤 치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도 원장님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좀만 더 기다렸다가 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믿고 잘 따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치조정으로 4에서 6개월 후에 뼈 이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3mm 정도 뼈가 남아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한 3, 4mm 남았을 때 한다라고 이제 있을 뿐이지, 정말 1mm만 남았는데도 치조정 접근법으로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자가 얼마나 그 상악동 거상술에 좀 이렇게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방법은 다를 것 같은데 3mm면 뭐 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2mm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게 그게 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잘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나머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피라이프님인데 상악동 거상술 어제 받았습니다. 고개 절대 숙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며칠 동안 숙이지 말아야 하나요? 긴 머리라서 서서 감기 불편한데 검색해보니 일주일, 열흘, 뭐 2달 동안 고개 숙이면 안 된다, 뭐 얘기가 다 다르게 나오네요. 5분이나 10분도 숙이면 안 되겠죠? 아니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머리를 얼마 동안 숙이지 말라라고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이야기는 없고, 뭐 보통은 이제 저는 한 일주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얼굴로 이제 피가 너무 쏠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아직 상처가 다 아물고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지혈이 또 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숙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글쎄요, 이게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뼈 이식을 해놓은 게 막 다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지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길게 그러진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조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방 접근법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마저 해보면, 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논문에서 따서 왔는데, 이게 지금 번호대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쭉 있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치아가 있고, 문제가 된 치아를 이제 2번에서 발치하고,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3번이 됐는데 이제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안 하셔가지고 함기화가 진행이 돼서 지금 4번처럼 이제 뼈가 이렇게 확 좀 얇아졌어요. 상악동이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니까 이제 위턱뼈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각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뼈가 3-4mm보다 좀 얇아서 측방 접근법으로 이제 사각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6번 그림 보시면 이제 잇몸을 옆으로 열어서 측방에서 열어서 뭐 옆에 이제 뼈를 살짝 갈라서 구멍을 내요. 그래서 윈도우 어프로치라고도 하는데 꼭 창문을 내는 것처럼 저렇게 네모나게 혹은 동그랗게 뼈를 뚫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서 7번 그림처럼 이제 저 구멍을 내고 이제 그 사각동 막을 얇게 방리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고리식재를 충전하면 7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몸을 예쁘게 딱 봉합을 해주면 8번이 되고, 이게 시간이 한 3-4개월 흐르면 9번처럼 내 뼈가 좀 그 주변으로 생기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개요는 저렇게 진행이 되고, 측방 접근법의 조건은 수직적인 골 깊이가 3mm 이하일 때 보통 이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3mm 이상이어도 할 수 있는데 3mm 이상이면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mm 이하면 측방 접근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만큼 뼈가 얇으니까 뼈 이식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량의 고리식이 필요할 때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치조정 접근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eptum 중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뼈가 이렇게 뭐랄까 칸막이 같은 뼈인데 그 중격이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창문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측방 접근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많은 양의 고리식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얇은 골을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그리고 두껍게 이제 골 증강을 할 수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술자가 눈으로 직접 그 막이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혹은 뭐 어디까지 이제 막이 방리가 잘 됐나 확인하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이건 치과 의사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측방 접근법을 하면서 더 마음이 좀 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제가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치조정 접근법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측방 접근법을 할 때 조금 더 좀 마음 편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장점은 그렇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이제 뭐 제가 하고 싶다고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붓기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잇몸도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 뼈도 이제 임플란트 심는 구멍 외에 옆에 이제 커다랗게 구멍도 뚫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나 붓기가 치조정 접근법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고리식재가 일단 더 많이 들어가고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술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치과에서는 고비용을 아마 책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띄워놓은 CT 보시면 하나는 앞에는 3.8, 뒤에는 2.67, 그래서 굉장히 또 얇은 뼈들이 있죠. 그래서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까지 2개 심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이제 뼈 이식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2.5개월 정도 됐을 때 2차 수술까지 한 모습입니다. 이전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뼈 이식 해 놓은 게 이제 훨씬 더 단단해져 가지고 하얗게 좀 내 뼈로 많이 치환된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2에서 3mm 정도밖에 뼈가 안 남은 환자분이었는데, 이건 이제 수술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윈도우 창을 뚫고 저 안에다가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립 직후에 이제 CT를 보여드린 건데, 저렇게 이제 지금 약간 모래알갱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고리식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뼈 이식을 해놓는다. 그리고 이제 원래 사실 2개를 심을 계획이었는데 뒤에는 너무 얇아서 임플란트를 뭐 지금 당장 심는 것보다 나중에 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앞에는 이제 임플란트까지 같이 심을 수 있었는데 뒷부분은 좀 뼈가 좀 충분히 튼튼해지면 그때 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띄워드린 건데, 저런 식으로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까지 하나는 바로 심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약 굉장히 좀 이제 큰 술식이기 때문에,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잘 드셔야 되고, 음주, 흡연 이런 거는 사실 어디에나 안 좋죠. 그래서 꼭 그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코피 나도 코 풀면 안 됩니다. 상악동은 이제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코피가 나는 일이 꽤 흔하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나더라도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그걸 풀어버리면 코에 또 압력이 가해지니까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면 그냥 휴지로 살짝 좀 틀어 막아 주시고, 사실 그리고 코피가 막 하루 종일 나는 게 보통 아니고 뭐 한두 번 정도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아까 누가 질문 주셨는데 코에 압력이 가해지는 행위,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압력에 의해서 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고리식재를 이렇게 높게 쌓아놨는데 그게 눌려가지고 또 평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리식 후의 높이가 뭐 10mm다라고 하면 그게 눌려서 뭐 7, 8mm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코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는 피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또 말씀해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콜라 대신 17차님께서 항생제, 진통제 5일치 먹는 중이고, 수술 후 다음날 죽을 듯한 통증으로 치과 오픈 시간 맞춰갔더니 염증이 있다고 진통제, 항생제 주사 8두개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진료를 받는데 염증이 그대로 있다고 약 7일치 더 먹어보고도 염증이 안 빠졌으면 임플란트 심은 옆 잇몸뼈를 살짝 뚫어서 염증을 빼내자고 합니다. 잇몸뼈를 뚫어서 염증을 빼내면 염증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염증 삭히는 방법인가요?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식립은 잘 됐고 면역 반응의 일부라고 하는데 주변에 이런 경우가 없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질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냥 임플란트 한 걸 빼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상악동 거상술을 하셨다는 거겠죠? 일단 뭐 위에 심었는지 아래 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좀 이렇게 염증이 있다고 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잇몸뼈를 뚫어서 염증을 빼내는 방법, 있는 방법입니다.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상악동 점막에 이제 뭐 고름이 차오른다든지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소위 말해서 배농시켜 주는 거죠. 농을 빼주는 방법인데, 사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원장님이 더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임플란트를 빼는 게 뭐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보자고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원장님 되게 좀 뭐랄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믿고 따라가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어, 빼야 되는 방법도 언젠가는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왕 했는데 안 빼고 계속 유지가 되면 좋으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염증을 살짝 빼내서 결과가 혹시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인생님,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같이 했는데 지금 6주차입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혹시 비타센스, 금연보조제 같은 액상 담배를 사용해도 될까요? 금연보조제? 이게 액상 담배? 제가 담배를 안 태워서 비타센스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데, 일단은 뭐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우리 막 담배는 일단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성분이 왜 안 좋냐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제 치유가 되려면 혈액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니코틴 성분이 있으면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 연구도 있지만 이제 입안의 혈관을 좀 수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피가 빨리빨리 안 돌게 되니까 임플란트 치유가 좀 늦어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담배 연기에 이제 타르 같은 게 있는데, 아직 잇몸이 다 아물었는데 연기를 통해서 타르 같은 게 임플란트에 좀 이게 막 이렇게 붙어버리고 엉겨 붙어버리고 하면 그 주변으로 뼈가 잘 안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상악동 거상술까지 했으면 금연 지금 6주차라고 아니지
수술이 6주 차고 담배는 아직 안 끊으셨다는 말씀이신가?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연 보조제, 치료제 같은 거라고 하면 저는 액상 담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 연초라고 하죠. 이렇게 연기 나는 담배가 아니라 똑같이 니코틴 들어있는 액상 담배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해 주시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은 시도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건 잘 알아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은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네, 오늘 아무튼 첫 라이브였는데, 뭐 그냥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버려가지고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재밌게 했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 같은 거 나중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네,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연세 바로세움 치과 대표원장 김정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